불확실성이 없어도 부동산 시장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트리거가 터지면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을 더 벗어나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계엄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심사인당 가족 여러분. 한두 달 만에 제가 다시 뵙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죠. 무주택자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또 투자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시장 예측하고 현황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부동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수출, 우리도 수출 국가니까 내수도 그래도 한 50% 됩니다. 내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환율, 뭐 금리, 이게 팩트 큰 게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경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금리 인하의 어떤 소스를 갖다가 9월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하할 때 일부 상승론자분들이 금리 인하면 집값 오른다 이런 논리가 좀 붙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9월 이후에 다 하방 압력으로 지진이 좀 하락하거나 뭐 약보합으로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이 경제에서 경제 이론은 다 가정법입니다. if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지 뭐 한계 수요의 법칙,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전제들이 안정적일 때 수요하고 당연하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줄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단순한 논리인데 그 경제학 논리에서의 전제가 뭐예요? if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경제하고 정치입니다. 경제가 우리가 요즘 많이 안 좋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트럼프가 여기 보시면 주황색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황색 그림에 보시면은 179억 불, 138억 불, 114억 불. 이게 이제 흑자액이에요. 대미 수출. 대미 무역에서. 그리고 윗선에 빨간 선이 수출액이고 파란 선이 이제 수입액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우리가 버는 수출 무역 흑자가 되겠죠. 그 금액 수준이 오바마 정권 때하고 바이든 정부와 파란 색깔이에요. 보시면 오바마 때는 250억 불, 260억 불, 200, 그 전에는 2013년에는 한 300억 불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한 250에서 300억 불 되던 게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17년, 18년, 19년은 114억, 거의 3분의 1 토막이죠. 반 토막 이하. 그리고 179억, 138억, 165억. 4년이니까요. 그러니까 4년치 더한 게 2년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출이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국하고 조금 좋아지면서 흑자액이 이제 반도체 또 수출 역량으로 444억 달러까지 작년에 찍고 올해는 아마 500억 조금 안 되게 될 거예요. 흑자액만. 트럼프가 공약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미래의 어떤 수출 전선에 좀 이상이 생기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탄핵 계엄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불안하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꼭 우리나라를 두고 한 건 아니지만 죽은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집권 정책,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그 최고 위층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웃이죠, 아웃.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도 트럼프발 수출 악재 요건이 왔는데 그것까지 겹쳤잖아요. 겹쳤는데다가 경제 펀더멘탈에서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IMF나 OECD에서 많이 경고 받았잖아요.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겹쳐지니까 경제는 당연히 하방 압력, 실제로 경제 성장률 예측을 낮췄잖아요, 다. 중요한 건 내수나 PF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영업자분들 이게 겹치면 제가 생각할 땐 제2의 IMF 수준의 버금가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에서 최상목 장관이 24시간 계엄 사태 3일 이후로 벌써 한 20일 돼 가는데 계속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방송 여러분들한테 맞이하는 오늘 환율이 1451원이에요.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시면 레고랜드 사태 때 여러분 난리 났을 때 1440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가랑비에 그 옷 젖듯이 고착화된 거예요. 이 상태가. 충격이 덜해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예측보다는 좀 조심하고 각자 도생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다들 느낄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부동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연착륙 쪽으로 가던 건데 정부의 정책상 여기에 가세되면 제가 볼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라든지 카드 쪽이라든지 또 PF 건설사들 쪽 이쪽에 어떤 트리거가 더 터지면 심리가 더 가라앉을 것 같아요. 특히 1월 15일 날 취임하고 나서 미국이 우리한테 빨리 협상을 안 하면 이번엔 좀 한덕수 총리가 좀 하려고 하던데 바이든 정부는 이제 가는 정부잖아요. 그 정부하고 마무리 진다고 크리스마스 전에 만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가는 배고 오는 상황을 이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국이 안정이 안 돼서 당분간은 심리나 실질 경제 상황이나 좀 하방 압력이 좀 세게 올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조정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좀 하락하거나 조정을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경제 주체나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동산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경제를 모르고선 부동산을 얘기하면 그건 섣부른 거예요. 경제학 박사는 아니지만 한 15년 정도 좀 서칭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하반기의 하락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조정기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죠.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 안에 정상화가 빨리 안 되면 그 정상화의 기준은 지방은 지금 아시겠지만 많이들 좀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균형적인 가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층들이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방광역시는 지금은 좀 더 어렵지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금 아직 그게 조정이 안 됐어요. 거품이 제거가 안 됐어요. 안 돼서 서울도 이제 멈추고 지표가 이제 하락 떴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심리를 보시면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실 거예요.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12월 9일자 기준 발표는 12월 16일 날 한 거예요. 이제 며칠 전이죠. KB통인데 1986년부터 하던 것 중에 제가 22년부터 잘라왔어요. 보시면 올해 7, 8월에 좀 광풍이 불었잖아요. 뭐 강남발 해가지고 거기다 정부에서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을 금리를 1에서 2.5% 3%까지 막 많이 낮췄어요. 그때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붙었습니다. 전에는 또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고요. 그때 심리가 72예요. 서울이 주황색이. 72인데 원래 100이라는 수치가 돼야 매도자가 10명이면 매수자들 10명. 거래가 활발할 때죠. 이럴 때가 100인데 우리 영끌 시절이 120, 130이었어요. 서울이. 그러면 72도 예전에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끌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35로 내려왔어요. 불과 두세 달 만에 급작하게 내려왔죠. 그럼 35라는 수치가 제가 빨간 선을 두 개 거놨잖아요. 40하고 30을 거놨습니다. 40이라는 수치하고 3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40이면 하방으로 내려가기 직전. 그게 이제 어떤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승의 기류가 시작하는 것이고 40을 내려가면 하락의 기운이 맴도는 것인데 계속 선이 이어져가지고 30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하락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락장에 초입에 들어왔죠. 모두들 지방 6대 광역시 할 거 없이 서울, 수도권, 전국 다 지금 30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왼쪽 그림에 보시면 2023년도 가을에도 하락장 넘어가는 그 선이 딱 꺾이고 나서 11월, 12월 한 3, 4개월 동안 계속 30 이하예요. 약세를 보이죠. 그러면 또 이제 정책 자금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간 건데 내년에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심사를 약간 강화할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DSR도 들어오고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약간 부동산 카르텔하고 연계된 어떤 냄새들이 좀 나긴 해요. 갑자기 대출을 또 풀고 막 이러거든요. 아마 오늘장과 어제째 또 살짝 푼다고 또 얘기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정책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젠 대출을 이렇게 완화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락장은 이제 시작됐고 하반기에 그게 정부에서 받쳐주는 여러 가지로 버티다가 탄핵 사태까지 겹쳐지니까 여러 가지 뭐 상승에 대한 어떤 논리들이나 어떤 또 이슈들을 던지겠지만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그 힘이 이번에는 약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반기에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에 정책 자금이 들어왔을 때
올리려면 충분히 하락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데. 그런 데들은 좀 오래 더 길게 장기간 또 유지가 되면 정책 자금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책 자금이 있는데 대출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거래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대출이 있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나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는 당분간 계속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는 어떤가요? 가격은 이미 한 2주 연속 하락이라는 지표를 뜨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부동산원 자료예요. 주간 동향에 대해서. 그거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흐름을 보는데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조작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요인을 넣는 통계는 전 세계에 그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흐름은 있잖아요. 암만 정성적이라도 집값들이 5% 10% 빠지는데 암만 장난을 쳐도 그거를 상상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아슬아슬할 때 계속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약간의 갭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자료가 지금 서울도 드디어 마이너스가 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시장은 어떻냐면 일단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 서울 거래량인데요. 지금 우측에 올 여름에 8,500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우리 평균이 한 6,200~300에서 500선인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평균을 넘어서 계속 가면 이게 이제 불장이 되는 건데 또 힘 못 쓰고 꺾이잖아요. 꺾이는데 꺾이는 선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급격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떠받친 시장이라는 증명이에요. 이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전세 대출 후치 담보 전 그러니까 신규 분양할 때 이 전세 자금을 갖다가 대출 받는 사람을 가지고 잔금 치고 이런 행위를 이제 못하는 게 하는 건데 시장이 확 죽잖아요. 그 전세 뭐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장이 이렇게 죽을 정도니까 쉽게 말하면 펀더멘탈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튼튼하면 누가 옆에 지나가 툭 쳐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약한 사람은 이만한 특징 어떻게 자빠집니다. 지금 자빠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뭔가 잘못된 시장의 펀더멘탈이 취약성이 바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아직도 대출은 되고 있으니까 잠시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11월에 꺾입니다. 이렇게 다시 힘을 못 쓰고 3,000대 이하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평균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승장이라 볼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탄핵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막 뭐 집 사러 가려고 하는 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떨까요? 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버지 다 같이 가지고 들떠 있어요. 집 사러 가니까 그죠? 근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이 가나요? 버려두고? 아니죠. 일단 아빠 돌보고 가자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이에요. 제가 볼 때. 집 사는 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잠깐 지금 가서 촛불 집회 나가야 돼 이런 분들 계실 거고 또 우파 쪽에서는 나 태극기 집회 나가야 돼 이런 분들 계실 거고 집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잖아요.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볼 때 이 서울의 주택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데드캣 바운스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패턴을 보면 여러분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아실 거예요. 뭐 3파, 뭐 5파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흐름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아십니다. 내년에 확 찌그러질 수도 있겠다는 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삽입했을 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제 주기론에 뭐 콘트라티에프, 주글라 파동 이런 거 있어요. 키친 파동. 그거가 겹치는 때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예요. 여러 개의 파동이 하락장을 나타내는 게 겹치는 때가 올해하고 내년 사이예요. 그러면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요즘 현대화폐 이론이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니까 그 논리에 맞춘다라면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뭐 따라가서 추격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을 봐야죠.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파도 치는데 뭐 돛담배 띄우면 박살나잖아요. 파도 그치고 나서 시장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내년 봄에 이제 정책 자금이 나왔는데도 이 거래량이 6,000건을 돌파 못하면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원래 집을 살 사람들이 아닌데 정부가 정책 자금을 써가지고 무리해서 샀잖아요. 이분들이 무리 하다가 좀 수요들이 어느 정도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끊기잖아요. 그때가 이제 위험합니다. 그때가 저는 이제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없어도 저는 부동산 시장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트리거가 터지면 바로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을 더 벗어나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계엄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휘발유 값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휘발유 값이 세계 달러 기준으로는 안 올랐어요, 여러분. 80달러 가다 지금 70달러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는 1,400원, 1,500원 하다 지금 1,600원 쳐다보고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줘야 똑같은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기름인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임금이 그렇게 빨리 오르나요?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기업체들은 환율이나 물가 상승이 급하게 오른다는 걸 전제로 사업 계획을 잡고 인건비를 책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갑자기 오르려면 비용은 많이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이 수요가 줄 때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금 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갭이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주체들이 뭐 상류층, 중산층 다 있지만 하위층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좋겠네요. 연말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각자 보고서를 내가지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말일 텐데 환율 위험센터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은행 기관들이 한국의 환율을 예측을 해요. 그 예측을 해서 뭐 채권도 투자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이 국채를 사든 뭐 하든 거기 예측에 한국의 환율을 한국계 은행들은 1,350원에서 1,400, 한 20, 30원 보고 있어요. 밴드를. 그럼 이미 1,400원대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은행은 1,390원, 80원에서 1,450원, 60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고착화된 거잖아요. 이미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51원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러고 있는데 타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심지어는 1,700원을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좀 우리나라 망하는 거고 1,500원은 넘을 것 같다는 건 다 일반적이에요. 지금 가볍게 넘을 것 같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비상체제를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매달 15일이면은 그 전전달 그러니까 10월 말 12월 15일 날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개인 사업자 있고 가게 이렇게 있잖아요. 신용카드 이렇게 나눠요. 원화대출 연체율치라고 매 15일 정도쯤 발표를 해요. 근데 10월 말 연체율이요. 다 선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올 초였어요. 올 초면 선이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여러분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10월 그때 처음에 인할 때 하는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중소기업의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1.75%짜리 지원했어요. 그러면 연체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11월에 2차 때도 0.5를 내릴 때 뭐라 그래요? 워딩 기억 안 나시겠지만 1.75이던 중소기업 지원 금리를 1.5%로 낮춰서 지원하겠다 그럽니다. 또 낮춰요. 근데도 지금 안 가라앉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9월, 10월 되면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자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대선 충당금이라는 걸 준비했던 걸로 삼각 처리래요. 그러면 자본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털어버리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께 이제 걱정되는데 11월 아마 내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한 하반기부터 하거든요. 9월부터. 근데도 이게 안 줄었단 말이에요.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은 총재님이 얘기하시는 걸 2번 연속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 이 표현이요 되게 무서운데 이 뒤에 비하인드를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는 대충 들어서 아시잖아요. 폐업이 늘고 소매가 판매가 줄고 막 상태가 안 좋고 중소기업은요 40% 정도 가까이가 이자도 지금 못 낸 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말로 옮기기가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재고 비율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신호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제가 맨날 뭐 자꾸 나쁜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기획 출신이에요. 처음에 부동산 하기 전에 기획실만 근무하면서 항상 시나리오 1, 2, 3, 리스크 1, 2, 3 플러스 맥시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볼 때 뭐 이렇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재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고름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도 계속 일하면 계속 아프고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힘들더라도 3,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이걸 아프지만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삶이 바뀌잖아요. 경제도 똑같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빨리 구조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조정과 자생할 수 없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정부 자금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낙하산으로 앉아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기득권 카르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싹 구조조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또 발전의 시대로 저는 갈 거라고 뭐 믿고 있으니까 제가 비관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 확실하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뿐이 아니라 뭐 주식이든 금이든 뭐 비트코인도 요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폭락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변동성이 좀 심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거를 파도를 여전히 치고 있다. 파도가 아직 안 가라앉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자산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